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1년 만입니다. 청와대는 1년 5개월 만에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첫 환자가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5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선거 유세에는 5인 이상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악수를 자제하는 등 방역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일제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기지 방문으로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김영춘, 박형준 후보도 본격적인 출근길 인사와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결과 중앙정부 공무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8명이 1,000억 원이 넘는 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16%인 49명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험이나 대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들도 일정 기간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비행 거리는 450km 정도로 짧지만 지난 21일 발사한 순항 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했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비행기처럼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순항 미사일과 달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무관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침묵을 이어오던 북한은 최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포문은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첫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미 국무 그리고 국방장관의 방한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18일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의 접촉 시도를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고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잇따라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 맞는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제사회 추가 제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미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신경전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앞으로 도발 강도를 더 높일 경우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기회를 살려보려는 정부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이유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 당국 오늘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2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km, 고도는 60km 정도를 유지했다고 군은 전했습니다. 발사 시각은 오늘 아침 7시 25분쯤으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약 20분 간격으로 2발이 발사됐습니다. 모든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지만 단거리냐 혹은 중장거리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지만 과거 중장거리 미사일과는 달리 실제 제재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약 1년 만에 그것도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또 북한이 향후 도발 강도를 더 올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올해 1월 당대회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5형과
탄두를 개량한 신형 단거리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변칙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고 전술 핵 탑재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은 추가로 설명할 사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소식에 청와대는 NSC 상임위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NSC는 미국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중에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NSC 회의에서도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공식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도 합참의 발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오늘 아침 발사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침 북한의 발사체 소식이 전해지자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오늘 NSC 상임위 긴급회의는 10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먼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NSC 상임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합참 발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역시 미사일로 공식화한 겁니다.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세부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당국과 정보당국 사이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NSC 상임위가 열린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로 공식화하면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무력 시위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져 여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고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은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발사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오늘 한러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등 영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 간의 협상 프로세스가 가능한 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모든 관련국의 군비 경쟁과 군사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어떤 의미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북한 같은 경우에 순항미사일을 얼마 전에 발사하지 예. 않았습니까? 일단 탄도미사일 여부는 추가적으로 정보당국 간, 한미 군 당국 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북한의 모습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 군 당국, 정보 당국은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탐지 특성상 순항 미사일이냐, 탄도 미사일이냐, 그다음에 탄도 미사일에도 종류가 어떤 거냐는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 이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신중한 모드를 기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순항 미사일은 이제 비행기처럼 엔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비행체입니다. 네. 탄도 미사일은 이제 고각도로 올라갔다가 관성을 이용해서 떨어지거든요.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죠. 그다음에 탄도도 중량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은 유엔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금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핵탄두를 탑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또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북한의 경우에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체 발사를 금지시켜놨죠.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사실은 유엔 제재에도 위반이 안 되고 네. 또 도발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탄도미사일, 단거리를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그러면 지난번 순항미사일에 비해서 무력 시위의 강도를 좀 더 높인 거죠. 네. 이게 결국에는 한마디로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는 건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예.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예정된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달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이 없더라도 한미 군사연습을 하면 북한이 대응을 했거든요. 전화해도 발사체 쐈거든요. 근데 김 위원장 언급이 있었는데 축소된 형태지만 한미 군사협의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담아갖고는 좀 약하죠. 일단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순항미사일 발사로 상황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미국의 반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세 판단을 한 다음에 의도했던 만큼 효과 내지는 이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력 시위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죠. 네, 위원님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군 당국이 밝힌 사거리는 450km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고도가 60km 정도로 네. 나왔는데 이 고각 여부, 각도 여부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450km, 사거리가 450km 그리고 고도가 60km 정도라면 실제 정상적인 각도로 쐈을 때는 얼마 정도 날아가는 겁니까? 아마 거의 정상 발사로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은 저 정도의 사거리와 고도가 나오면은 즉각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450km 내외를 쏠 수 있는 북한의 무기 체계가 스커드 C형이 있거든요. 스커드 C는 거의 800에서 1000km까지 되는데 고도가 훨씬 100km 이상 돼요. 그 밑으로는 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커드 C는 아니고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나 북한판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이 무기 체계들은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380이었고 에이테킴스는 410이었거든요. 이번 450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저거는 뭐 고각 발사 이런 여부를 떠나서 네. 단거리 발사체, 그것 중에서 KN-23으로 보이는 이스칸데르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칸데르는 고도가 60km 내외, 그다음에 사거리는 최대 60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단거리로 쐈을 개연성은 상당히 희박하고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SLBM설도 제가 보기에는 SLBM 중거리 이상이거든요.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을 두 발을 동시에 쓴 적도 없고 그럴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발사체, 그중에서도 이스칸데르 KN-23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화성 계열 그 무기를 통해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은 하더라도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확보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쓰지 않고 사거리가 좀 더 짧은 거를 썼다는 거는 그만큼 그 다음 도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집중적인 단거리 발사체를 쐈을 때는 개발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실전 배치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1월 달에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전술 핵무기는 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술 핵무기 중에서 북한이 이제 단거리 발사체를 신종 4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전술지대지 에이테킴스, KN-24, 그다음에 이스칸데르 KN-23이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높은 게 이스칸데르예요. 이게 구경도 제일 높고 추력도 제일 강하기 때문에 또 1월 달에 열병식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표식을 새로 개발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표준화된 걸로. 거기에 보면 이스칸데르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라는 지시하고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스칸데르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단거리 발사체면서도 전술핵 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곧 연장선상에서 이스칸데르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KN-23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회피 기동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미사일과 달리 그 요격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전술 핵무기까지 탑재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리고 사거리 반경 안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무기 아닙니까? 많이 피곤해지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제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낮아요. 대신 회피가 가능한데
탄도미사일은 빠르지만 이 관성 탄도학 때문에 떨어지는 지점을 예측하거든요. 근데 이걸 피하려고 마지막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하는 게 풀업 기동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첨단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 군도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결국은 이 단거리 발사체에서 풀업 기동을 해버리면 대응 시간이 아주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핵탄두를 또 북한이 만일에 그런 무기체를 운용한다 그러면 한 발만 쏘지 않거든요. 대량으로 섞어 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막는데 굉장히 피곤해진다 이렇게 봐야죠. 앞으로의 그 국제사회 대응도 궁금해지는데 탄도미사일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유엔의 대북 그 제재에 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그러니까 탄도와 미사일이 두 개 합친 거죠. 기술을 적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10m를 나가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이 되면 위반인 거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단거리 발사체는 사실상 자유형 무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그렇지 단거리까지 완벽하게 금지시키는 과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도 이론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위반이지만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노골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했거든요. 심지어는 중거리 미사일 SLBM인 작년에 발사했던 SLBM을 누가 봐도 중거리인데 사거리는 500km 내로 줄였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하겠죠. 그다음에 미국도 아마 지난번 이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겠지만 그러나 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협상판을 근본적으로 흔든다거나 그렇게까지 아직 행보를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 우리 군 당국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미사일을 쏜 장소에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의 경우에는 수십 차례 발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참관을 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한두 경우만 확인 여부가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참관 안 한 게 확실해 보여요. 했다면 보도를 했을 거거든요. 지난 21일 날 쏜 거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번에 만일에 이 한 건으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김 위원장이 참관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난해 거의 유사한 시기에 3월 달에 투대양 방사포를 3차례 발사했거든요.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한번 발사했고 4월에는 순항미사일 발사했고 이때는 김 위원장이 원산 지역을 시찰할 때예요. 군사훈련을 동시에. 그러니까 현장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상적인 군 훈련을 만일에 명분을 해서 단거리 발사를 쐈다 그러면은 김 위원장이 참관 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부적으로 어렵고 얼마 전에 평양 그 아파트 1만 세대 착공식으로 참석을 했고 관련된 군 행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관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만일에 참관을 했다 그러면은 네. 이번 무력 시위가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곧 있으면 김일성 생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15일이잖아요. 또다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여기까지는 북한이 일종의 공세적 도발로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렸지만 김 위원장의 한미 군사연습 중단 요구, 그 다음에 블링컨 장관이 왔을 때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문철명 씨 북한 국민을 미국으로 인도했거든요. 말레이시아하고 단교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북한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미국을 배후로 지목을 했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얘기부터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리고 일정한 그 북미 간의 신경전의 일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을 넘는다고 그러면은 자칫하면 북미 대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판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무력 시위를 한다고 해도 유사한 시위 혹은 이 선에서 신경전을 벌이든지 그러나 이 뭐 김일성 생일에 이런 걸 계기로 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핵실험은 지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혹은 무력 시위를 해도 이 수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위원님께서는 이 수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할 만큼 일단 북한의 이런 무력 시위 자체가 전반적인 비핵화 협상 구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이 또 만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 재검토가 사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미국이 대북 정책 재검토 마무리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면 미국이 고민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정책에도 재검토한다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만 재검토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도
제재와 외교라는 두 수단 사이 외에는 뚜렷한 대안은 없어 보이고요. 미국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사실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발을 뭐 이렇게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양측 다 협상이 필요하고 양측 다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다만 돌파구가 지금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또 대북 정책이 수립됐다고 그래서 바로 돌파구가 열리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당분간은 이 정도 선에서 신경전이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또 미국이 조만간 대북 정책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월 25일 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1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276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7만 7,166건이며 이 중에서 수도권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32,517건의 검사가 이루어져 총 68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508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6,499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와 같이 111명이며 어제는 2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을 각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67.5%를 차지하였습니다. 각 권역별로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송파구의 가족 의료기관 등 관련해서 총 12명, 역시 송파구의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16명,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총 11명, 경기도 안산시의 일가족 및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누적해서 총 10명의 환자가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에서는 충북 청주시의 운동팀 관련해서 총 17명, 충북의 제천시의 사우나와 관련하여 총 5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호남권에서는 광주 동구 노래방과 관련해서 누적해서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북권에서는 경상북도 경산시의 스파와 관련하여 총 2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경남권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서구 냉장 사업체와 관련해서 총 11명, 경상남도 진주시의 목욕탕과 관련해서 누적해서 총 230명이,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의 유흥업소 기업 등 관련해서 누적해서 총 16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원권에서는 속초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총 39명,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의 의원 의료기관 관련해서 총 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임상 그리고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3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총 122개 병원에 5,259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되었고,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48개 병원에 681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42건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효능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국내에 유행하거나 또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총 9종에 대해서 중화 효능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변이도 영국 및 남아공 변이주도 대상이며 다만
브라질 변이주에 대해서는 현재 변이주를 분리 배양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효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대상의 모든 유전형에서 중화 항체가 발견됨으로써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포 수준에서의 확인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 효능은 제약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일단 현행과 같이 식약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따라서 이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진행되면서 접종자의 면역항체 보유율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이 진행 중인 백신 2종의 항체 보유율 조사를 위한 모집 인원은 총 4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중에 화이자 접종을 맞은 사람이 216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 227명으로 모집 대상자들에게 1차 접종 후 항체가 그리고 예방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 등에 대해서는 4월 중순경에 1차적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학적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방대본에서 충청권 등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집단 발생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4개 권역의 확진자 수는 합해서 하루 평균 100명 미만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금년 들어 3월 이후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4주간 비수도권 확진자의 약 60%가 집단 발생에 기인한 것이며 주로 영국 변이 그리고 기타 변이 중에 미국 변이 등에 의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대규모 집단 발생의 간헐적 유행 이후 그 여파에 의해서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확진자 접촉 등을 통해서 산발 사례로 이어지는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권역별 특징을 각 권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권의 경우에는 육가공업이나 제조업 등 사업장 중심의 유행이 전체 집단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호남권의 경우에는 교회, 콜센터, 실내 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이미 알고 있는 고위험 시설에서의 발생이 많았습니다. 경북권의 경우에는 지인 모임, 설, 명절 전후로 가족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내 추가 전파가 주된 전파 경로로 분석됩니다. 경남권의 경우는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로 목욕장, 골프장과 같은 시설을 중심으로 주로 중장년층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300명, 400명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인 코로나 발생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권역별로 유행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별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조치사항 등을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에 따라서 해당 권역 지자체에서는 고위험시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다중이용시설 내에 유증상자는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는 또한 수칙을 적극 지키도록 하는 홍보의 시행, 집단 발생 시에는 일제 검사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 또한 고위험 시설이나 취약 집단 확인 시 선제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위험 시설 중에서 특별히 교회 관련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는 교회 관련 집단 발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부활절 기간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 들어 교회 관련 집단 발생은 총 41건에
1,55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로 발생 규모는 줄어들어 왔습니다. 교회 관련 집단 발생은 주로 예배를 전후해서 교인 간의 소모임을 통한 전파,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가족 및 지인, 직장 등에서 추가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대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전후해서 교인 간의 식사 등 소모임을 가지는 경우, 또한 시설 내의 불충분한 환기 조건, 또 예배당 내에서의 거리두기 미흡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방역당국은 말씀드리기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고 예배 전후로 소모임이나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교회의 방역관리 책임자께서는 출입자를 대상으로 증상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고 대면 예배 이외의 교회 모임 및 행사를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 수칙의 미준수 사례 중에 최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그리고 교직원 중에 5인 이상의 회식 약속이나 또 발열 체크를 시행하지 않는다든지, 또 보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하원한다든지, 비말 감염 위험성이 있는 하모니카 등의 악기 수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신고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평소와 다른 의심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다수가 함께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등원은 삼가주시고 바로 빠르게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손 위생 등도 철저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책임자 및 종사자들도 앞서 교회 방역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교사, 종사자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하며 공동사용 물건이나 표면에 대한 소독을 자주 해주시고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은 자제하며 위생수칙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 안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사항입니다. 3월 25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1차 접종자는 28,222명입니다. 총 73만 3,124명이 1차 접종을, 그리고 2차 접종자는 총 2,691명이 완료하였습니다. 1분기 접종자 중 신규로 1차 접종자는 6,087명으로 총 69만 4,394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여 목표 대비 접종률은 81.8%였습니다. 접종 기간 및 대상자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86.0%, 요양시설이 89.1%, 1차 대응 요원이 73.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77.2%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누적해서 총 10건이며 신규로는 78건입니다. 이 중 대부분 9,893건이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 또는 증상들이었고, 신규로 3건을 더해서 총 93건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이며 신규 1건을 더해서 총 8건이 중증 의심 사례였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발생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다시 연속해서 5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도 지난 2달여간 300명, 400명대 발생 수준이 지속되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국내 전체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는 감소했고 감소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소 낮아져서 1.0 이하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조차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변이의 종류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시설과 일상생활 속의 집단 감염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방역 피로도가 높아져서 수칙 준수에 대한 방심이 우려됩니다. 저희 방역 당국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방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우선 1차적으로는 9월 중순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합니다. 지금 저희 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종교계 지도자들과 신자분들께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 최근 교회를 통한 유행 상황은 많이 감소하였고 종교시설 관련 방역 체계도 잘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협조와 참여,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예배 이후의 소모임과 식사 등을 통한 집단 발생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려가 큽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필수적인 예배 활동을 하신 뒤에는 사적인 모임과 식사 등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 어느 분이라도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출근이나 외출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고 바로 인근 임시 선별검사소 등을 찾아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가족 간의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이러한 분들과 자주 접촉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일상 중에 방역 수칙 준수에 유의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네, 기자님들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역과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계속 최근 300~4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당부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에 영업 제한 시간을 둔 건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업소는 힘든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일부 편의점은 이를 교묘히 피해가며 밤 10시를 넘겨서도 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앞에 포장마차 같은 천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맥주와 안주를 즐깁니다. 음식점과 주점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발열 검사나 명부 작성도 없이 여럿이 오고 가는 술자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 이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역이고요. 어디 출입을 하게 되면은 QR코드라든가 다 그걸 남기잖아요. 여기 이런 것도 전혀 시스템 안 해놓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청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 지적은 없다는 게 편의점주의 주장입니다. QR코드나 발열 체크나 그런 거 안 하나요? 그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있고, 이 4가지 상품은 테이크아웃만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상품은 드셔도 되거든요. 밤 10시부터 일부 조리식품 식사를 제한하는 걸 빼곤 편의점은 별다른 방역 지침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칙 자체도 편의점 부분은 아예 정부 수칙에도 제외되어 있어서 지금 되어 있는 건 음식점이나 카페 이렇게만 명기가 되어 있죠. 숙박업소에서도 밤 10시를 넘겨 이른바 2차, 3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그렇게 막 술 마시는 경우 많지 않나요? 네, 많긴 하죠. 네. 5명인데 밤 될까요? 한 개로는 안 되시고 2개 잡으시긴 하죠.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이동량도 늘면서 감염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방역의 빈틈을 노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유럽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봉쇄를 강화하며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부활절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유럽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Partout sur le territoire, l'épidémie s'accélère. Dans certains territoires, elle augmente même très fortement. 견디다 못한 프랑스는 봉쇄 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이 확산으로 지난주부터 파리와 북부 일부 지역에 한 달간 강화된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리옹의 주요 도시인 론 지역을 포함한 다른 3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확산세가 가팔라진 벨기에는 총리가 나섰습니다. On a vu que les contaminations doublent pratiquement tous les 2 semaines. On voit que le niveau de circulation du virus est au niveau le plus élevé depuis 4 mois. 벨기에 정부는 영국발 변이 확진 환자가 40% 증가했고 병원 입원이 28%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학교 문을 닫고 주민들의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까지 모든 곳에 문을 닫고 모두가 철저히 집에만 머물도록 하는 봉쇄 정책을 발표했던 독일이 이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전적으로 내 실수라면서 전날 결정된 부활절 완전 봉쇄는 시간상 실행할 수 없고 비용이 실익을 넘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ieser Fehler ist einzig und allein mein Fehler. Denn am Ende trage ich für alles die letzte Verantwortung. Das ist qua Amt so, also auch für die am Montag getroffene Entscheidung zur sogenannten Osterruhe.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독일이 코로나19 3차 확산 속에 백신 접종마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부터 4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정쟁이 아닌 민생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4월 재보궐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 모두 바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 지역을 방문해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선거운동에 나서는 박 후보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민생시장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정쟁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많으신데 체력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력 관리는 아침에 남편이 만들어주는 야채 주스가 저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도 드시고 오시고. 박 후보는 오늘 유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오 후보를 향해 서울 내곡동 땅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확실히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 후보는 서대문구 인왕산 유세에서 주택 생지옥을 만들어 놓고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무릎 꿇고 사죄한 적이 없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라는 전문가와 야당 말을 안 들어주는 대통령이 독재하는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는 정책 얘기는 안 하고 20, 30년 전으로 끌고 간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오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시청역에서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앞서 자정에는 지하철 차량 기지를 찾아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오 후보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곳 차량 기지에서 그 상징적인 저의 각오를 담아서 네, 부산시장 후보들도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는 부산 시민의 위대함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내용 알아보죠. 국회의원 재산 변동 현황을 분석했더니 국회의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거죠. 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또 공개를 허락한 직계 존비 속의 재산 정보입니다. 이 가운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과 또 인접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를 분석했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기 신도시 안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1명, 또 인접 지역까지 포함하면 모두 1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 자료만으로 개발 정보를 얻어 땅을 구입했거나 이해충돌 여부를 개발 정보를 얻어서 땅을 구입했는지 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LH 투기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 과정이 직무와 관련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도 강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의무 등을 담고 있는데 재정법인 만큼 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심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LH 투기 사건으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여야가 속도를 내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이 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 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것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히는 식으로 악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중앙정부 공직자 가운데 절반은 토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땅 투기 논란이 일었던 3기 신도시와 연관된 투기 의혹 정황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정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중앙정부 공무원은 모두 759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8명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모 소유의 토지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토지가 총액만 1,000억여 원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토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으로 부산 지역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 토지 3,868제곱미터를 신고했습니다. 공시지가는 74억여 원입니다. 장차관급 공직자 가운데선 서호 통일부 차관의 토지 재산이 17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각각 15억 4천만 원, 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 금곡동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인의 아버지가 1960년대에 매입해 지난 2018년 숨진 이후 자녀들에게 상속된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성재 이북 5도청 황해도지사,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경기 광명과 남양주 지역 토지를 소유했지만
모두 수십 년 전 매매했거나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져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대학 측이 자체 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건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입시 비리 의혹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산대의 입시 관련 상설 기구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내부위원을 비롯해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처럼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 내외부에서 어떠한 인사가 참여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 등 세부적인 활동 계획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간 내로 공정관리위원회가 활동 계획을 대학 본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또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대학 측이 취해야 할 타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 대학 본부에 보고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자율성은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는 이번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리 검토를 거쳐 대학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사 기간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교육부가 조민 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검토와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올해 서울의 벚꽃이 관측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은 24일인 어제 서울 기상관측소에 지정된 왕벚나무 한 가지에 3송이 이상의 꽃이 펴 서울 벚꽃 개화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벚꽃이 3월 24일에 개화한 것은 1922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99년 만에 가장 빠른 것으로 작년보다는 3일, 평년보다는 17일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개나리가 예쁘게 피어 있네요. 네, 완연해진 봄 기운 속에 도심 속 공원에는 샛노란 개나리가 만발했습니다. 마치 노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한 폭의 그림 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18.1도까지 올라 포근해서 봄꽃 감상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쌀쌀해집니다. 퇴근길에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청정합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로 밤부터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해지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과 광주 5도, 부산은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과 대구 23도, 광주는 25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이후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LH 등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간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400명 가까이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명 등 전현직 공무원 85명도 포함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를 사들인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검찰이 내용 보완을 지시해 재신청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건수 모두 89건에 대해서 모두 39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명, 모두 134명이 연루되어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 혹은 내사하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전 현직 공무원 8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구체적인 투기 정황이 포착된 의원은 3명인데요.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3기 신도시 부근 경기 부천시 고강동 땅을 매입했고 같은 당 김한정, 김주영 의원 역시 각각 경기도 남양주 진저읍과 화성 남양읍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이주환 의원, 또 무소속 전복민 의원도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국수본은 3명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지위에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내용을 보완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검토한 검찰이 오늘 내용을 보완하라며 사건을 다시 경찰에 내려보낸 겁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박 씨 변호사와 의견을 나누는 등 작업을 마치고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LH 직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인데요.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지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 지방법원은 어제 박 씨가 사들인 땅과 건물에 대해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몰수 보전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범죄 피의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법으로 거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7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포천시 소흐읍에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박 씨는 땅을 사기 직전까지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는데 이 때문에 박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또 경찰은 어제 발표에서 LH 직원 31명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적용된 건 전 현직 직원은 15명이고 이 가운데 9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은 피의자들도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는 국토부와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공사에서 2015년 이후에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내용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른바 LH 투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등 금융 원칙이 지켜졌다면 LH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11필지의 담보대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DSR이 81%로 연봉소득의 81%를 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격무시는 물론이고 언어폭력도 저질렀다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오히려 공무원 노조로부터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목포시청 잔디광장에 공무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시의원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직원에게 모독과 인권무시 발언으로 상처받은 공직자의 아픔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노동조합에 접수된 시의원의 인격 무시와 언어폭력 등 갑질 사례는 17건에 이릅니다. 묻는 말에 곧바로 대답 못하면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SNS에 사실이 아닌 글을 올리고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게시해 개인 신상이 노출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갑자기 실마서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이가 없었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실마서 내용을 본인이 읽어보고 그 본인이 읽어본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냥
본인 책상에 넣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시의원은 이미 2019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났다며 오히려 자신이 노동조합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갑질한 기억이 없는데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은 채 노조가 무조건 사과만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연석이 높아지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자료 안 주고 싶고 감추고 싶은데 계속 그 자료 주라, 무슨 자료가 빠졌다, 왜 이런 자료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정 감시에 도를 넘었다고 보는 시의원의 즉각적인 사퇴. 집행부 노조의 강한 반발 속에 갑질 의혹에 휩싸인 시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법이 사망사고를 낸 회사 사장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정부가 올해를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산재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곳에 관리 역량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의 추락사고와 제조업의 끼임사고입니다. 해마다 비슷했지만 지난해도 이 둘의 사고가 업종별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먼저 시공순위가 200위를 넘는 건설사는 본사가 현장의 안전 책임을 담당합니다. 규모 100억 원 이하 중소건설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 지도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작은 건설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프레스 등 위험기계가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밀착 관리 대상이 됩니다. 폭발사고에 걱정이 큰 화학사업장은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수요가 늘면서 사고도 잦은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과 시공규모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 먼저 적용합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늦은 밤 도로 한복판에 운전자 없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차량 뒷좌석엔 2살 난 남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200m 떨어진 길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를 SUV 한 대가 지나갑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편도 8차로인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을 살펴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2살 된 남자아이가 뒷좌석에서 홀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8차로상에 2차로상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얘만 혼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가지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무슨 상처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경찰은 곧바로 운전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50분 만에 만취 상태로 길가를 걷고 있던 42살 A씨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2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차된 차량이 있었던 2차로 도로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A씨.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거냐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6%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이 차량 경로를 살펴봤더니 안산대부도 해수욕장을 출발해 17km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에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정확히 누구와 어디서 술자리를 했는지, 아이를 언제부터 차량에 태운 채 데리고 다녔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평소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월세 지원 확대가
뭐 제가 시장이 되면은 그거부터 우선 하려고 창업을 하는 청년들한테는 싼집 또는 지원하려고 하죠. 열량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계신 건 아닌데 그 정책 방향 이렇게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손을 꽉 쥐어주시네.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네. 지금 같이 재보궐선거를 승리할 때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후보 오세훈 후보를 도와 야권의 승리를 이루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꼭 놓겠습니다.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 감개무량함 때문에 잠시 정말 울컥하는 기분까지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 수만 1,100만 명이 넘는데요. 대선 전초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대 양당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은 여야 의원 모시고 서울 지역 판세와 선거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집행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이렇게 캠프 점퍼 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 선거운동이 시작됐구나 이게 바로 와 닿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는데 첫 장소, 첫 방문지가 갖는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는 어디를 갔습니까? 편의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들이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그분들의 아픔을 듣고자 오늘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임기는 1년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거냐 아니면 정쟁을 일삼을 사람을 뽑을 거냐라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새벽부터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차량 기지를 찾아서 지하철 방역 활동을 네.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 이 집값, 그리고 집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교통, 즉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취지를 반영했고요. 또 방역이라는 의미에서 보듯이 안전한 서울 만들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 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가 가장 안전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고요. 박영선 후보 간 것도 잘 보긴 했는데 정작 이 아르바이트 힘들다는 청년 이야기 듣고 나서 무인 편의점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장관 때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무인 편의점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게 자판이다 보니까 술과 담배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깨알 홍보는 좋긴 하지만 공감 능력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선거전을 기대합니다. 네. 아직 본격적인 토론 시작도 안 했는데 두 분 말씀에 좀 뼈가 담겨 있어가지고 신경전이 치열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의원님, 최근 여론조사를 좀 보면 박영선 후보가 좀 열세인 그런 네.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샤이 진보 표가 아직 잡히지 않은 거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던데 네. 실제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여론조사를 우선 말씀드리면요. 2016년에 오세훈 후보가 종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정세균 후보랑 맞붙었는데 여론조사상으로 17%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10% 차이가 훨씬 넘게 오히려 졌죠. 이렇듯 단일화에 따르는 거품은 저는 꺼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거, 소위 말하는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경쟁력이 선거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박영선 후보는 아시다시피 여성 최초의 장관
중기벤처부 장관으로서 유리천장을 깨오신 분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일 잘하고 똑똑하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10년 전에 아이들 밥 주는 문제로 무책임하게 그만두시고 최근에는 내곡동 특혜 분양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짓말 논란까지 지금 생긴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이 후보의 경쟁력으로 우리 민주당은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샤이 진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샤이 진보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수준을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본질이 뭡니까? 왜 이번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두 전직 시장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샤이 진보란 성추행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데 겁이 나서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건가요? 그거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의 본질은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앞으로 더 하고 싶다면 박영선 후보에게 뽑아주시지만 정의와 공정 다시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방심하다가 한 방에 가는 게 선거입니다. 저희는 여론조사를 잘 보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주류가 아니죠. 민주당에서는 대대적인 보병전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으로 상대할 수 있을지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이 1000명의 다윗이 되어 주십사 저희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 왜 시작한 거죠? 묻기만 해도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입에 재갈을 물리던데요. 그 선관위가 대통령께서 가덕도에 가셔서 가슴이 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호위무사가 많은데 이 선거 천박한 서울이라고 말씀하신 이해찬 전 대표마저도 거의 다 이긴 선거라고 해서 저희는 긴장을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두 분 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 공세를 주고 받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좀 더 짚어보겠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좀 한번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두 분 다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얻느냐라는 게 공통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의 표심이 일단 야권 후보, 오세훈 후보 쪽으로 좀 옮겨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임 시장들의 문제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국민께 송구한 마음 가득합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로 낮게 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6년을 되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 6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실로 돌아갈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의 시간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채무가 오세훈 시장 시절에 20조 가까이가 됐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 기준으로 6조 5천이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세빛둥둥섬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지금도 해년마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입니다. 긴 4년짜리 시장을 뽑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국난을 제대로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 시장, 말 그대로 일하는 시장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선을 전초전 삼아서 정쟁을 일삼는 시장을 뽑아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바뀔 거냐,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겸허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도층이 오 후보 쪽으로 더 넘어오게 된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 후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바로 정확하게 집어냈기 때문에 저희에게 마음을 점점 두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25번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청년을 연끌을 해도 집을 포기하게 하고 내 집이 있어도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대출을 한번 받으려고 하더라도 마치 모든 것 하나하나 투기꾼 아니냐는 그 시각에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요, 저희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박영선 후보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후보와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가 나오지 말아야 할 선거였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말리려고 하는데 출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박원순 시장 때가 가장 청렴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피해 여성에게는 다시는 일상에 돌아오지 말라는 뜻인가요?
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잠시 뒤에 여쭙겠습니다만 2차 가해가 선거 전략인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 재판을 보니까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던 변호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변호인이 지금 김영춘 후보의 같은 중책을 맡는 공동선대위원장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협공을 해가지고 피해 여성을 몰아놓고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피해 여성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박영선 캠프라고 쓰지만 박원순 캠프라고 읽습니다. 오세훈 후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다산 콜센터, 그리고 DDP, 그리고 서울 경기 버스 환승 통합이나 브랜드로서의 서울, 도시 경쟁력을 지금 9위까지 끌어올렸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계획하거나 실천했던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10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가 아름다운 서울로, 그리고 세계 1위 서울로 여러분들을, 서울을 국민 품 안에 다시 돌려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런 그 토론 자리를 저희가 몇 차례 마련했는데 네. 여야 간의 그런 공세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한테 중요한 정책, 서울시장 후보 정책은 좀 다루는 게 소홀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장 후보, 양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원님 먼저 박영선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를 분양을 하겠다는 거고요.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시장 시절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시절 뉴타운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집값 폭등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LH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셔야 될 것은요. 토건 시장을 다시 원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갈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돌아갈 것이냐입니다. 이번 선거는 임기 1년 보궐시장 선거입니다. 네.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지 정쟁만 일삼는 후보, 대통령에게 정쟁을 통해서 대선 가도를 달릴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추가 말씀하실 네. 기회를 좀 드리긴 할 텐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선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보면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라고 있는데 어려운 말이다 보니까 결국 땅은 맞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땅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맞습니다. 있고 건물만 지어서 아파트 건물만 지어서 보다 땅값을 뺐으니까 보다 싼 값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좀 어긋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도 공공재개발 정책은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더 이상 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살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뉴타운 시절만 하시더라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원주민들이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다 이주를 해야 됐습니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공공이 책임성 있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 그게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땅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그리고 일부 건설 회사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얼마 전에 이사 공급 대책 정부가 발표를 할 때 LH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을 네. 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언급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오세훈 후보는 어떤 부동산 네. 정책이 있습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기자하고 앵커를 해가지고 앞서 하신 게 4분 40초라 좀 확보는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옛날 거는 못 버려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집값 광풍 말씀하셔서 여쭙고 싶어요. 아니 부동산 광풍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오히려 리먼 브러스 사태 때문에 부동산 집값이 냉각됐다고 말씀하시다가 왜 지금 또 광풍으로 그때 말씀이 다르시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만지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거 개입해서 시장이 곤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밀려납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집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해서 어르신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세금 폭탄 맞으면서 앉아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추가 소득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하겠다고 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합니다. 용적률. 제가 이제 앵커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게 말이죠. 취임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후보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여의도, 상계동, 현재 계시는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목동, 압구정동, 대치동, 이 자양동까지 낡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요. 5만 호에서 8만 호까지 바로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실년을 다시 찾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다 묶어놨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무슨 수직 정원 하신다고 제가 얘기는 듣긴 했습니다만 왜 그게 계속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이 좋지요. 지금 LH 투기 사태가 다 국가 주도의 공공재개발 만능으로 이루어진 사태입니다. 은밀한 공공개발 정보를 공직자분들이 다 쥐고 있다가 그게 마치 여건으로 먹이사슬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공공의 개발 정보를 왜 사익으로 그거를 확보를 하고 활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현역 의원 8명, 그리고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인까지 이렇게 여권에서 줄줄이 나오고 있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답을 하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부동산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이때까지 빼앗겼던 권리, 여러분들 부동산만 뺏겼습니까? 법치도 뺏겼죠. 세금도 뺏겼죠. 땅도 뺏겼습니다. 더 이상 뺏기지 않게 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집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민간을 죄악시하고 공공만 우선시하면서 투기만을 양산했던 이 정부의 반면교사를 문재인 정부가 하시는 사이에 저희는 주민분들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실질적인 생활 정치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어주면 집값을 오히려 자극해서 집값 좀 서울 집값 폭등하는 건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온 이 초과 이익을 그 특정 아파트에 계신 분들만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 공공이 환수해서 보다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복리를 위해서 나은 것 아닌지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마치 토건이나 아니면 민간이라는 이름만으로 또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간을 보면은요 저는 토지 초과 이득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또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걸 보면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하고 약한 자를 더 약하게 했습니다. 서민 주거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에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2년에 5%씩 꼬박꼬박 올리고 있다는 게 주민분들의 말씀입니다. 아니 물가 상승률이 1년에 2.5%나 되나요? 왜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을 안 지어주십니까? 저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봤는데요. 뭔가 좀 착각하시는 거 있습니다. 주민분들에게는요. 무조건 여기 살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게 그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도로 위에 철도 위에 지어서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이 될까요? 저는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공급주택 하시고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을 나눠서 민간을 다시 죄악시하는 이득을 가져가는 식으로 또 한 번 그렇게 낙인 찍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놀랍게도 정확히 4분 40초를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 김현 의원님께서 몇 가지 팩트를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경기도시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명박근혜 정부 경기도 때 주민을 대신해서 지금 모독하는 발언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정하시길 말씀드리는 바랍니다. 네. 모를 수 있죠. 경기도 제가 주민은 알려드리는 서울을 거 모른다는 말씀이나 지역구가, 마찬가지예요. 지역구가 경기도니까 그렇다는 말씀드리시고 제 말씀하시는데 지역구가 경기도면 서울 걸 안 봅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윤건영 의원께서는 경기도 의견을 안 들으시나요?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뉴타운 광풍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확대 해석했다라는 거고요. 이명박 시장 시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 지역에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다시 자기가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주민들이 주민 투표로 하신 겁니다. 그걸 박원순 시장이 막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박원순 시장의 잘못을 두둔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요. 있는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뉴타운 광풍의 그 문제점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원주민들은 다 어디로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만 특정 계층만 부동산의 그런 불로소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더욱더 빨리 내겠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개런티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제대로 경기도민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 실제 추진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이명박 시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2005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이라는 걸 노무현 정부 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뉴타운이 되죠. 뉴타운에 대한 이슈를 민주당에서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뉴타운 재개발 그거를 막는 게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주민동의 몇 %로 올린 줄 아십니까? 아세요? 알고 주민동이 있습니다. 몇 재개발은 퍼센트입니까? 75%고요. 재건축하고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민동이 이명박 30%의 시장이 해제는 2005년도에 50% 찬성하면 그거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명박 주민 탓으로 시장이 돌리지 뉴타운을 마십시오. 시작을 주민들이 했는데요. 알아서 자기의 거주지를 차단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주민 탓이나 경기도민 탓을 하시면 저희가 섭섭합니다. 그렇게 비약할 게 아니고요. 이명박 시장이 제가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하겠다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죠. 그 건의를 받아들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뉴타운의 시작은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으로 이어지고요. 그 많은 피해들이 모르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았던 게 뉴타운 광풍입니다. 네. 그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 그 민간 재건축 그리고 토지 임대부 주택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좀 있던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거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련한 찬반 여론이고요. 다음은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토지 임대부 주택 확대 찬반 관련된 의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박영선 후보가 그거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이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원주민이 쫓겨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 사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일부 건설회사의 주머니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에 있었던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것은 특정 건설회사를 위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주머니를 채워가지고 좀 국민들, 특히 원주민들을 땅에서 다 쫓아나게 하고 주머니를 채웠던 공직자, 지금의 여권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지 않고 자꾸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 이야기하면서 남 탓하는 것은 국민들이 식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3법 같은 것도 뭐 과거에 저희 당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발표하셨던 분이 기자회견하신 분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시킨 분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위원까지 다수 포함이 됐고요. 이 정부에서 뉴노멀이라는 게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하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거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도덕성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본인이 일관된 답변이 있는지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에서 제가 배우자분이 마치 사찰을 당해서 핍박받듯이 일본으로 내쫓겼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오직 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고소장에도 적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신 것으로 하는 입주가 2020년입니다. 2009년에 사셨다는데 그럼 2020년은 어디 계셨는지 여쭤보니까 한동안 실거주를 하셨다가 그 뒤에 의혹이 제기되니까 임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대 수익 그리고 그 임대 수익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공개적으로 접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집이 자꾸 캐면 캘수록 나오는데요. 전세를 지금
이야기하셨다가 나중에 처분하셨다고 하는데 그 처분하셨던 시기가 당초에는 3월이라 얘기하셨다가 또 어제 보니까 6월이래요. 왜 여쭤볼 때마다 다르습니까? 그건 처분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분 중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보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실을 얘기하는 후보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는 저는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 말만 결백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박영선 후보가 과거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질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 내시고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면 바로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쿄 아파트 말씀하셔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다 해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김은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양심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2008년에 BBK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당시 정권에서 박영선 후보를 괴롭혀가지고 그 당시 배우자가 국내에서 직장에 쫓겨나서 일본으로 직장을 구하러 가게 돼서 얻었던 집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모든 문제가 클리어되었습니다. 제가 역으로 김현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내곡동 특혜 분양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그린벨트죠.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36억 5천만 원이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계속 거짓으로만 일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 때 계획했던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확인 결과 당신이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그 땅 본 적도 없다라고 딱 잡아댔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재산 등록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6억 5천만 원 하는 땅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자기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서초구의 회의록을 보니까요. 현장에 다녀온 정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을 이끌고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명백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요.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거 굉장히 어렵게 문건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무현 당시 때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해야 되니까 거기에 즉 내곡동까지 포함해서요. 여러 곳이 갔습니다. 내곡동 외에도 많은 동네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하라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하고 의결했던 겁니다. 여기 그럼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러면 오세훈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의결이 돼서 지구 지정, 그러니까 즉 그린벨트 풀고 여기다 임대주택 지으라고 추진이 된 겁니다. 근데 부처 간에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거는 결정이 되었던 상황인데 이걸 부처 협의 과정을 이견이 있다느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한 거를 마치 안 되는 걸 되게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거 파면 팔수록 수렁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가 급한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흑색 선전해야 된다는 그 절박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걸로 절박감을 가지셔야죠. 오세훈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내는 건 지자체장으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갖고 왜 이렇게 말꼬리 붙들고 늘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기회 주시면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새서 이 문제 토론하고 싶습니다.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요. 근거를 갖고 얘기하십시오. 10초 안에 짧게. 팩트를 이야기해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국토부가 건교부가 자료를 낸 것은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있을 때 SH와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도 국토부가 지시하면서 협의하는 받아보자라고 해서 SH가 제안해서 절대 국토부가 안 받아들여줘요. 잠시만요. 그 SH 제안은 마치 이명박 씨로 하지 마십시오. 시장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으면 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세요. 국토부에 좀만 와봐주세요. 이거 국토부가 얘기하자면 절대 SH가 제안 못합니다. 제 말을 듣고 그걸 왜 꼬리로 몸통을 치십니까?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자신 있으면 듣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근거를 갖고 말씀하세요. 근거를. 의원님, 두 분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지금 다 끝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두 분 모시려고 할 텐데 나와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두 분 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셔서 아직 못 다룬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집행위 부위원장,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서울의 벚꽃이 어제 공식 개화했습니다. 서울 관측소에 찍힌 왕벚나무의 모습인데요. 올해는 2, 3월 평년 기온이 높고 일조량도 풍부해서 기상 관측 이래 100여 년 만에 가장 빨리 서울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기온이 더 높은 남부지방은 이미 꽃이 만개했습니다. 부산 남천동에는 이렇게 하늘이 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홍빛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기온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19도, 광주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따뜻합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바짝 메말랐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특히 건조 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상태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질 양호하지만 내일은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짙게 나타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